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332페이지에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이자와 관련해서는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제도를 요약부터 한번 해보면, 소득세법에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부분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초과 인출금 지급이자, 그 다음에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채권자 불분명은 비공식 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해당 이자를 전액 다 불산입하고 인출 처리합니다.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자본화하기 위해서 이자 상당액을 불산입하고 유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초과 인출금과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생산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급이자의 일정 비율만큼을 그러니까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초과 인출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설자금이자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해보면, 자,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유형 무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법인사업자일 때는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었습니다만, 소득세법은 특정 차입금만 적용이 됩니다. 자, 계산기간은 건설 준공일까지 계산해서 당해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특정 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방법은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해서 원본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 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자본적 지출액에서 차감하고요. 운영자금의 일부로 전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부분은 그 이자 비용에 대해서 필요경비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건설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입금들은 은행에서 건설이 진행될 때마다 이게 그러니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운용자금으로 일부 전용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가산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이고요. 가산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된 후에 지급하는 이자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자, 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를 한번 보면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 목적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재고자산에 대한 이자는 단기 송금이다 라는 거죠. 단기 필요경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목적용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부분들 하는 경우에는 단기에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로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기업회계상의 자본화 대상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제조, 매입, 건설, 개발 관련되는 재고자산까지 폭넓게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건설자금의 이자 범위는 그러니까 특정 차입금 이자 강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차입금 이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선택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자금 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했을 때 감가상각 자산의 대상 금액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죠. 자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산입 유보 처리하고요. 그 이후에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할 때 건설자금 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유보 처리하면 됩니다. 자, 비상각 자산일 때는 필요경비 산입한 다음에 처분 시에 총수익금액 산입하고 유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건설자금 이자를 과소계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다라는 부분이죠.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에 당해연도 건설 중인 자산이냐 완성된 자산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건설 중인 자산에서는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분하시면 되겠고, 완성된 사업연도에 상각 부인액으로 봐서 세무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완성자산인 경우에는 적시상각 의제로 봐갖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비상각 자산은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유보 처리한 다음에 처분 시에 필요경비 산입 유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과 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개인소득세 쪽에서는 지급이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자, 초과 인출금에 대한 개념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차입 기간 동안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업용 자산이다라는 거죠.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 부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만큼 해당되는 지급이자를 불산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사업용 자산 부채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장부가액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뒤에 이제 심판내라든가 우리 예규에서 보면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증한 경우에는 평가증 전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합계액에서 충당금이나 준비금, 선순위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된 금액들은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부채에서 충당금이나 준비금 제외합니다. 현재 충당금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러니까 그 충당금, 대손 충당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충당금이냐 아니냐 이 부분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 충당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규정이었기 때문에 감가상각 충당금도 사실은 충당금으로 봐서 부채에서 제외돼야 되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바뀌어버렸죠. 이름표가 바뀌다 보니까 충당금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용 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오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반적인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지만 차입금과 연계된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용 자산의 범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초과 인출금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거고요. 이 범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초과 인출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초과 인출금 산정 시에 사업장별로 하느냐 인별로 하느냐라는 겁니다. 사업장이 2개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3개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초과 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 시에 초과 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별로.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한꺼번에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별로 계산하는데 지금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인별로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세무사랑 프로 설명드릴 때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동출자금 회수가 세법상 가능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투입한 후에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대출받아 갖고 그 부분으로 본인의 투자 금액을 회수했다라고 하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필요경비로 산입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갖고 자본을 회수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신경 안 쓰겠다. 초과 인출금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초과 인출금만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에 따라서 발생하는 초과 인출금의 지급이자 관련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건물을 짓는데 1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10억 원을 대출내서 건물을 지었다라고 가정을 하죠. 다른 자산 부채는 없다라고 하면 초과 인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자산 10억 원에 뭡니까? 부채 10억이니까 초과 인출금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연도에 가면 감가상각을 하게 되죠.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자산가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부채는 그대로 있게 되면 초과 인출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 인출금 부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규를 보면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서 발생하는 초과 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됐는지는 사실 판단이다라는 겁니다. 대출 10억 받아서 건물 임대용 부동산 건물 지었다라고 하면 사업용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줄어드는 부분은 그러면 그거는 줄어들지 않는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과거에 이 부분도 충당금으로 표현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충당금은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예규가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해석을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감가상각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제외하고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사업용 자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금융자산입니다. 통상적인 운용자금 예치금, 그 다음에 은행 대출금과 연계된 예적금, 수취한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정기예금,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되는 유가증권,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입채무, 사업용 부채 상환을 위한 예치금, 이런 부분들 금융자산, 사업용 자산으로 봅니다. 부동산, 사업용 토지나 건물 당연히 봅니다.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 매출채권, 미수금 등도 당연히 사업용 자산으로 봅니다. 이때는 대손충당금 부분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왜? 충당금은 차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논리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충당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채무는 매입채무 미지급금도 사업용 부채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 범위를 한번 보면, 자, 대상 지급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할 수 있는 지급이자다라는 거죠. 미지급이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융통음 할인료, 금융리스에 포함된 지급이자, 전환사채이자,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 이런 부분들 전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외대상 지급이자, 제외대상 지급이자라고 하면 이 부분은 결국에 뭡니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경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급이자,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자, 상업보험 할인료, 지급보증수수료, 운용리스에 의한 리스에 포함된 지급이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자하고 상업보험 할인료 이 부분은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자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갖고 확인을 해보시면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자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 적용하지 않고 바로 필요경비로 전액 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와 관련되는 것은 국세청에서 일관되게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심판내라든가 법원 판단들이 출자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출자금이 아니기 위한 차입금 조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차입금이 아닌 재원으로 출자를 완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사업하기 이전에, 대출 내기 이전에 출자를 완료해서 사업을 시작을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출자하는 거는 대출 받는 거는 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출자금 외에 별도로 공동사업장 전체 차입금으로 자금 조달 약정한 후에 차입금이 발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사가 만들어지고 자본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익 분배 시에 지급이자를 공제한 후 이익을 분배하는 걸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집행돼야 되고 공동사업 계좌에서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 출자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닌 걸로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속세나 증여세,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위해서 차입금 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초과 인출금만 나오지 않는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 관련해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을 제외하고는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와 관련되는 것만 아니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교재 341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있어서 단일 사업장의 지급이자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두무역 상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료를 참고해서 지급이자 조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계관리의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 갖고 지급이자 관련되는 부분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영업외 수익 쪽에 보면 이자 비용이라고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1985만 2천원 내용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입금도 있고 이자 비용도 발생했기 때문에 초과 인출금에 대한 부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자료에 보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단기 매매 정권만 있다. 단기 매매 정권에 대해서는 업무 무관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 불산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조정으로 들어가서 개인 조정에 들어가서 과목별 세무 조정에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실행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 삭제하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가로 열고 2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사업용 자산 명세입니다. 여기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표에서 각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사업용 자산 명세와 부채 명세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업무 무관 자산이라는 거죠. 사업용 자산이 아닌 부분들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것들은 삭제를 하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외화예금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사업용 자산이라고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제 부채 관련해서 외상매입금 관련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적수 관련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단기 매매 정권 관련해서 이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F2번 단기 매매 정권, 매매 정권에서 107번 해서 하게 되면 5월, 6월 달에 있었죠. 관련되는 적수 계산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탭에 가서 초과 인출금을 계산합니다. 초과 인출금 적수를 계산하면 5월 달, 6월 달 초과 인출금 적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수가 계산이 되고 나면 두 번째 탭인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로 갑니다.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에서 이자율별 지급이자를 입력을 합니다. 3.5% 1200만 원이고요. 5.62% 78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초과 인출금에 대한 부분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탭으로 가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업무 무관 자산이 단기 매매 정권과 관련되는 정보 있었죠. 그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금액 나와 있고요. 4번에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나옵니다.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초과 인출금,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불산입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345페이지에 복수사업장의 인별로 지급이자 세무조정하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 코드를 변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1112번이 되겠습니다. 1112번의 초과 인출금 인별 계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우리 일단 회사를 제가 변경을 하고 회계 관리 쪽에 회사 등록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두무역상사 초과 인출금과 관련되는 사업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라식당이라고 해서 초과 인출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라식당도 백두산이고 백두무역상사도 백두산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초과 인출금 한라식당과 백두무역상사를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표 회사에서 세무조정을 할 때 개인조정에 가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면 관련된 자산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전체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고 자, 불러오기를 하는데 불러오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회사 선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CF11 회사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CF11 회사 선택을 눌러서 관련되는 자산 회사를 선택합니다. 1112번 회사하고 1113번 회사 두 개 회사를 합쳐서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고 그죠? 확인을 통해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불러오기를 하면 반영됩니다. 그러면 양 회사에 대한 정보가 동시에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개 회사에 대한 정보가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단기매매증권은 관련되는 비업무용 자산이었기 때문에 업무 무관 자산이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자산 부채를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기본적으로 1100번에 있던 사업용 자산의 금액보다 지금 2배가 늘어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만들 때 백두무역상사하고 한라식당하고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데이터는 똑같은데 인별로 합치다 보니까 2배로 숫자가 늘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관련되는 부분 단기매매증권 불러오게 되면 30억씩 계산이 되도록 돼 있고 초과 인출금 적수 계산이 됩니다. 지급이자 관련해서 하나는 5.62%, 하나는 3.5%, 하나는 3%죠. 그 부분도 우리 한라식당에서 사용하는 지급이자 또는 백두무역상사에서 지급하는 지급이자 있을 겁니다. 그 정보를 통합해 갖고 지급이자 처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백두무역상사하고 한라식당에서 3% 나와 있죠. 3% 지급이자 금액이 952만 원입니다. 입력하게 되면 업무 무관 관련되는 부분하고 해서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요 내용을 우리 F3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초과 인출금 관련되는 부분 192만 2,675원. 그 다음에 업무 무관 자산과 관련되는 부분 1,951만 9,586원. 이렇게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수사업장의 경우에도 우리 인별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우리 회사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